조용한 여름날 오후에 포도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먹거리가 지닌 깊은 뜻을 온몸으로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원래는 아무렇지 않게 입에 넣으려던 참이었는데 마치 뭔가 크게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갑자기 모든 동작이 멈춰버렸죠.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 작은 열매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포도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보랏빛 껍질 아래로 어렴풋이 드러난 알맹이, 미세한 표면의 결, 그리고 송이에서 떨어진 자리에 남은 초록 흔적까지 눈에 들어왔죠. 이 포도 한 알은 어떻게 내 손에 오게 되었을까? 라는 간단해 보이는 물음이 커다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멀리 언덕에 자리 잡은 포도밭이 보이고 허리를 굽히며 애써 가꾸는 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햇볕과 물, 흙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듯했어요. 저는 생명의 맥동을 느꼈고 작은 열매인 이 포도와 제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 이 포도가 가능하도록 함께해준 모든 사람과 자연의 요소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포도를 조심스레 입에 넣었을 때 혀끝에 전해진 달콤함뿐 아니라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이 제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 찰나에 먹는 행위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몰입이자 기도이자 온 우주와 대화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먹는 일을 그저 허기를 달래는 필수 행동이라 여깁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세상에서 먹거리는 종종 몸에 필요한 열량으로만 여겨지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치워야 하는 과제로 삼곤 하죠.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기기를 들여다보고 어떤 때는 회의를 하면서 샌드위치를 씹어 삼키고 혹은 약속과 약속 사이를 오가며 허겁지겁 한 끼를 해결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먹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옛가르침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단지 몸을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바깥 세상과의 이어짐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한 입 빼어 무는 먹거리는 우주의 선물이고 한 끼 식사는 깨달음으로 가는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평소 세 끼를 온전히 마음을 다해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 순간마다 먹거리 안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맛보며 단순한 한 입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존재와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먼 꿈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오래된 지혜와 현대적 일상을 아름답게 결합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온 전승에도 나와요. 부처님 시대의 수행자들은 날마다 동네를 돌며 얻은 먹거리를 믿음을 가진 이들이 베푼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그저 영양을 공급받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기회로 삼았죠. 오래된 빨리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이에게 중요한 4가지 깨어있는 살핌이 상세히 전해지는데 그 중에는 일상적인 행동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먹을 때는 내가 지금 먹는다. 씹을 때는 내가 지금 씹는다 하고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살펴보라는 내용이 있어요.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런 가르침 안에는 우리를 무지에서 깨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죠. 현대에 와서 이 오래된 방법을 널리 알린 분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름을 순화하여 스님이에요. 스님은 옛수행을 현대 삶으로 가져오면서 먹거리를 대할 때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깨달음을 지침 삼아 실천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먹거리가 온 땅과 온 세상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깊이 떠올리고 지구와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자주 등장하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한 입의 먹거리는 결코 홀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연과 요인이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농사를 지은 분의 노력, 햇살, 빗물, 땅이 길러낸 힘, 그리고 그 먹거리를 운반하고
우리의 식탁까지 가져다준 이들까지 모두가 함께했기에 비로소 그 한 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관한 옛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 공양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는데 누군가 곡식과 채소가 들어있습니다라고 답하고 또 다른 이는 농부의 땀과 해, 비가 담겨 있어요 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태양과 빗방울이 담겨 있어요 라고 답했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이 그릇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통적인 이야기와 현대의 생태학도 같은 결론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은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고 우리의 한 행동이 크게 퍼져나가는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일에 깨어있는 마음을 더하면 개인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몸소 실천하는 길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남방 쪽 옛 전승에서는 스님들이 다른 이들에게서 받은 먹거리를 입에 넣기 전 이것은 즐거움을 위해서도, 탐욕을 위해서도, 멋을 위해서도, 몸치장을 위해서도 아니요. 이 몸을 유지하고 괴로움을 덜며 수행을 북돋우기 위해서일 뿐이다 라는 뜻을 되새긴다고 해요. 이렇게 먹거리를 탐내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마음을 닦는 도구로 삼으면 먹기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의 일상에 가져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한 끼 한 끼가 깨어남의 길로 바뀔 수 있어요. 먹거리가 깊은 의식의 문턱을 열어주는 열쇠로 변한다는 뜻이죠. 몇 해 전, 제가 일주일간 진행되는 수련 모임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셋째 날 점심시간에 안내하는 분이 보통 1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이 점심을 오늘은 45분에 걸쳐 완전히 집중하며 먹어봅시다. 한 입 한 입을 온전하게 의식하세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짝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조용해졌죠. 식판이 앞에 놓이자 안내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 음식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이 색깔과 모양, 배치를 천천히 눈에 담고 냄새를 맡고 침이 고이고 뱃속이 반응하는 걸 지켜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숟가락을 들기 전 손과 팔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 그것을 들어 올리는지 먼저 느껴보세요 라고 덧붙였죠. 그 점심은 제게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어요. 45분이 지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묘한 감각에 휩싸여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전에 없이 충만해졌다고 할까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스님이 말했던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깨달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먹거리는 온 우주의 선물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거려. 먹는 행위가 단순 소비가 아니라 감사를 담은 의식이 되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깨우침은 정말로 이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저 낭만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예를 들어 쌀밥 한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내리고 흙이 지탱해주고 농부가 땀 흘려 일하고 곡식을 거두고 곡물을 도정하고 운반하고 파는 이들까지 모두가 한데 모여야 비로소 한 그릇이 생깁니다. 게다가 밥을 짓기 위한 불 역시 자연이 내린 선물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어느 옛 전적에는 인연을 보면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면 인연을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찬찬히 살피면 존재의 본바탕을 깨닫게 된다는 깊은 뜻을 말해줍니다. 먹거리가 그 대표적인 예죠. 한 톨의 곡식 안에 햇빛이며 구름, 빗방울, 농부들의 웃음까지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보는 눈 올바른 깨달음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있게 먹어야 이 먹거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먹거리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어떤 친구가 티베트 변두리 마을에서 몇 달간 지내본 경험을 들려줬는데 그곳 사람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 항상 작은 의식을 치르더라고 해요. 음식 한 줌을 이마에 갖다 댄 뒤 공중에 살짝 뿌리면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대요. 그건 이 먹거리를 길러준 모든 이와 존재에 대한 감사이자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밥을 때우는 일이 일상적이다 보니 이런 마음을 자주 놓쳐버립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먹자는 초대는 그런 점에서 먹거리와 먹는 행위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이렇게 감사히 먹기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마구 먹지 않아도 포만감과 만족감이 쉽게 찾아올 수도 있고 양보다 질에 더 눈길이 갈 수도 있죠. 혹은 이 먹거리가 내게 진짜 이로움을 주는지 아니면 잠깐의 욕구만 채워주고는 몸과 마음에 무거움을 남기는지에 대해 더 예민하게 감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욕심을 알아차리고 바꾸기와 직결되는데 우리가 먹거리를 대하는 방식이 사실 우리 마음속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롭거나 심심할 때 우린 종종 배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먹으려 하잖아요. 어떤 분은 오랜 식사 장애를 겪다가 깨어있는 먹기를 실천하면서 내가 정말 배가 고픈 걸까? 라는 물음을 잠깐이라도 던져보는 버릇을 들였다고 해요. 대부분 답은 아니오였고 배가 아니라 마음이 허기가 졌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바뀌기의 시작이죠. 먹기에 깨어있는 마음을 더하면 우리는 단지 음식에서 오는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길도 자연스럽게 열리고요. 한 번은 수련 모임 5째 날에 함께 먹기라는 특별한 방법을 시도했는데 이전까지는 각자 고요히 식사하다가 그날은 둥글게 둘러앉아서 같은 음식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곧장 먹는 대신 먼저 자신 앞에 놓인 먹거리와 함께 앉아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먹거리가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는 안내자의 말에 저는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는데 말 한마디 없었지만 정말 강렬한 이어짐이 느껴졌어요. 이어서 떠오르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먹기 방식이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줄이고 지구를 아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에요. 다른 생명체가 겪는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낄 줄 아는 힘이죠. 이 마음을 먹는 일에도 펼쳐보면 공장식 축산이나 힘든 농사 환경, 그리고 지구가 겪는 온갖 어려움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우리가 먹을 때 그 음식의 이야기도 함께 먹는다고 하셨는데 그 음식이 자라온 과정에 아픔이 깃들었다면 그 아픔도 함께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 과정이 평화롭고 조화로웠다면 그 고유한 기운이 몸과 마음에 깃들겠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육식을 줄이거나 지역에서 길러낸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거나 쓰레기를 줄이려 애쓰고 때로는 어떤 먹거리를 먹을 수 있든지 늘 감사한 마음을 더하려 애씁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 되었든 자비로운 마음을 먹거리로 이어나가는 거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먹거리를 받아들여 몸을 채우는 것은 동료애를 기르고 모든 존재를 섬기는 뜻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누군가를 돕는 도구가 되도록 먹거리를 통해 힘과 맑은 정신을 얻으려는 거죠. 이때 먹기가 순전히 개인적 행위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미까지 띠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어느 마을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나누는 일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서너 시간 동안 간단하면서도 영양 많은 음식을 다 함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을 때 보이는 웃음을 보고 있자니 먹거리가 단지 영양소 덩어리가 아니라
이어짐을 만들어내는 다리이자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 그 자체라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들은 깨어있는 먹기에 대한 5갈래의 깨우침과 맞닿아 있어요. 그 5줄기의 생각 덕분에 서로 이어짐과 나 없음, 자비 등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먹는 일과 단단히 맞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그래, 이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작은 팁을 나눠볼게요. 제가 수련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 식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식탁에 놓인 먹거리를 찬찬히 바라보고 어디서 왔는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 한 입을 넣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고자 마음먹습니다. 씹는 동안에는 입안에서 맛이 변하는 흐름에 귀 기울이고 몇 번 씹고 삼켰을 때 배나 마음에 어떤 감각이 드는지 바라보죠. 가끔은 잠시 숟가락을 놓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내가 지금 정말 배가 고픈 건지 혹은 다른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는 건지 살펴보기도 해요.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먹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굳이 뭘 먹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만들 필요 없이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가에 더 민감해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먹거리 선택에도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좀 더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아침, 따끈따끈한 죽 한 그릇을 먹고 있는데 연세 많은 스님 한 분이 살포시 제 옆에 앉아 저를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먹고 있나? 저는 죽이요라고 당연한 듯 대답했는데 스님이 살며시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자네는 지금 죽만 먹는 게 아니라 햇빛과 구름, 땅의 기온을 함께 먹고 있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자네 자신의 알아차림도 먹고 있지. 언뜻 수수께끼 같았지만 깨우친 상태로 먹으면 몸과 마음이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먹거리가 몸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과 의식을 함께 기른다는 말이죠. 한편 동양의 전통 의술은 오래전부터 먹거리가 지닌 기운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차갑고 따뜻한 성질, 쓴맛과 단맛 같은 맛의 특성이 몸속 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하고 인도의 오랜 의술 또한 비슷한 생각으로 각자에게 맞는 먹거리를 골라야 한다고 권해요. 요즘 과학에서는 우리의 장장 이 2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세포가 밀집된 곳이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물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뇌와 장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는 마음으로 먹으면 먹거리의 물질적 성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의 집중과 마음가짐까지 함께 몸을 치유하고 북돋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미 옛날부터 스님들께서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마음도 그 음식에 깃든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지금의 과학적 시선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공을 많이 거친 먹거리가 기분을 해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는데 설탕이나 기름, 소금이 너무 많은 음식은 장 속 미생물 조화를 깨뜨리고 염증을 일으켜 결국 뇌와 기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반대로 자연에 가까운 재료로 만든 먹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더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한때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깨어있는 먹기를 시작한 분에게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걸 직접 체험했다더군요. 이처럼 깨어있는 먹기는 몸의 감각뿐 아니라 정서와 정신의 변화를 세밀하게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불교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수행처에 밥 짓는 일을 가리켜 매우 소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어요. 단순히 먹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깨어있는 먹기는 이 개인적인 몸 상태를 넘어서 다른 생명과 환경,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잇따라 있어요. 가령 많은 이들이 이미 경험했겠지만 지나치게 가공된 산업형 농업과 공장식 생산이 환경을 얼마나 해치는지, 동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된 뒤에는 예전처럼 무심히 먹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육식을 줄이거나 친환경 재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역 농산물을 찾고 먹거리를 버리지 않으려 애쓰거나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가장 괜찮은 대안을 모색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먹기는 사회와도 밀접히 이어집니다. 먹거리를 받아들여 몸을 돌보는 일이 곧 이웃을 위하고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뻗어나가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공동 식사 모임에 갔을 때 더 버려질 뻔한 재료들을 모아 한가득 요리를 만들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선 누구도 주고받는 위치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모여서 먹고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바로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먹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집 식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가능하다면 TV나 휴대기기를 잠시 꺼두고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려 시도해보는 거죠. 혹은 친구나 이웃을 불러서 다 같이 조용히 한 끼를 나눠본다거나 직장 동료와 점심을 할 때 잠깐의 묵념 시간을 갖는 방법도 있어요. 그때 단지 이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어주는지 라는 물음 하나만 던져봐도 신기하게도 서로 간의 마음이 부드럽게 풀릴 때가 많아요. 과거의 틱, 스님이 베트남 전쟁 시절 서로 싸우는 이들까지 함께 초청해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했던 이야기는 꽤나 유명합니다. 말 대신 침묵 속에서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집중하다 보면 적대감이 사라지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커지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함께 먹기는 공동체를 묶어주는 큰 의식이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만큼 먹기는 항상 어우러짐과 소통을 의미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바쁜 일상과 편리함을 좇아 먹거리를 빠르고 가볍게 처리하는 소비 문화로 바꿔가고 있죠. 혼밥, TV나 휴대전화 앞에서의 식사,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 등등 우리 삶의 이면에는 상실된 공동체 의식과 자연으로부터의 단절이 함께 드러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기를 지향하는 움직임이나 지역 농부를 지원하는 모임 등이 점점 주목받고 있어요. 먹거리와 환경,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하자는 흐름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먹기는 이와 결이 같으면서도 좀 더 내면의 성찰과 영적 차원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또 다릅니다. 또, 이 먹거리 정의와 평등의 관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어떤 이는 넘치게 먹고 버리기까지 하는데 다른 이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불공평한 현실이 존재하니까요. 이를 오래된 가르침에서 말하는 무지 혹은 달아차림 없음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그걸 바꾸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작게나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공동 식사나 무료 급식, 잉여 식재료 재분배 같은 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럴 때 더는 시혜를 주는 이와 받는 이로 나뉘지 않고 다만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먹거리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결국 우리가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넓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인 나 없음을 몸소 익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으며 다만 서로 주고받는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옛 말씀처럼 말이에요. 이렇듯 깨어있는 먹기는 당장 거창한 뭔가를 할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우리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전자기기를 끄고
오롯이 그 먹거리와 내 몸을 느끼며 먹어보면 어떨까요? 아주 잠깐이더라도. 숟가락 들기 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이 한 입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식사 도중에 몇 번이라도 멈춰서 진짜 배가 고픈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먹거리가 어디서 왔지? 어떤 이들이 이걸 키웠고 어떤 환경에서 생산되었을까를 떠올리게 되고 조금씩 고마움과 자비로운 마음이 스며들면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주변까지 바뀌어 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깨어있는 먹기의 멋진 점은 이것이 특정 식단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먹느냐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부처님도 너무 지나친 억제나 제멋대로 방종하지 않는 가운데 깨어있기를 권장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먹기 방식 역시 그런 가운데 길을 걷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베트남 전쟁 한가운데서 틱 스님이 제시했던 깨어있는 식사 모임은 서로 싸우던 이들도 함께 밥을 먹으며 저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죠. 먹거리가 갈등이나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접 체험하게 해줌으로써 평화의 실마리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옛날부터 모든 문화권에서 중요한 축제와 의례에는 반드시 먹거리가 함께했어요. 사람이 모여 밥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공동체가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고 삶의 의미와 기쁨이 더 커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혼자 밥을 먹거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먹거리로부터 오는 감각과 연결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나누는 대화와 교감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음미하는 움직임 또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먹거리 공공부엌 등이 새롭게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깨어있는 먹기는 이 모든 흐름과 발맞추어 그 너머에 더 깊은 곳, 마음의 평온과 생명에 대한 자각까지 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먹거리에 관한 불평등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먹기가 단순히 내 허기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아래서 행해진다면 말이에요. 어딘가는 음식이 넘쳐서 버려지고 어딘가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각자 도생이란 말로 얼버무릴 수는 없으니까요. 수행이라는 것이 그저 개인의 깨달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와 이웃을 함께 보듬는 길이라는 점을 되새기면 깨어있는 먹기는 자연히 우리를 더 넓은 책임감과 연대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모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가게나 식당 등에서 남아서 버려질 뻔한 재료를 모아 함께 요리를 합니다. 누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같이 먹고 또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재료를 보태고요. 자리에 함께 앉아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나눈 뒤 밥을 먹는데 그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이것이야말로 함께 깨어있는 마음으로 먹으며 만들어지는 작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듯 먹기가 우리를 몸, 마음, 이웃, 환경과 깊이 연결해주는 멋진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단지 다음번에 숟가락을 들 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내 앞에 있는 이 먹거리가 온 우주의 노력과 인연으로 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 입을 씹어볼 때 맛뿐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어느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단지 습관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깨어남의 길이자 우주와 이어지는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스님 한 분이 남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를 하라.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온전히 지금 여기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 맞이하게 될 다음 끼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숟가락을 드는 그 순간, 잠깐 멈춰 숨을 들이쉬고 그 놀라운 순간을 맛볼 수 있을까요? 평범한 한 끼 속에서도 놀라운 깨우침과 연결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디 모든 식사가 몸과 마음을 두루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간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깨달은 식사 경험을 적어주셔도 좋겠어요. 먹는 일에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이런 연습을 해보려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